자, 지구과학 3주차 주간지의 12번 문제부터 질문 문제 먼저 합시다. 자, 그림은 해수의 표층순환과 심층순환. 자, 맨날 나오는 그림이잖아. 근데 너네 이 그림이 원래 우리가 보는 그림과 약간 다르다라고는 생각을 좀 해야죠. 뭐가 다르냐면은 지구본이 다르게 생겼잖아. 우리가 맨날 보는 지구본 그림이 어딨냐? 없네요, 아예. 아예 없어. 자, 아예 없는데 일단 요런 문제 나오면은 너네가 위치를 좀 찾으시면 좀 좋거든? 자, 내가 맨날 그려주는 전체 지구의 그림 모형은 맨날 요렇게 그려주나. 우리나라가 항상 보이고 적도면이 있고 여기에 호주가 이런 식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여기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잖아. 여기 이제 유럽 대륙이 이렇게 있고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고 맨날 이렇게 그려준다고. 그 다음에 지구본을 이렇게 연결해도 원으로 그려도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많이 줘. 엘니뇨 라니냐 문제도 항상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여기 적도 부분의 해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풀 거야. 동태평양 서태평양.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다르단 말이야 이게. 자, 먼저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해 줄게. 이런 문제 풀 때 첫 번째,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이 모양을 보고 대륙의 모양을 보고 유추를 합니다. 이거 센스가 있으면 뭐 이건 이제 아마 너네가 전 세계지리 안 배우는데요. 뭐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어. 근데 다른 대륙은 진짜 모르겠어. 나도 이런 거 모르겠는데 이 새끼는 어디서 좀 많이 본 그림처럼 생겨야 돼. 요 새끼. 그 다음에 요 새끼랑 이 위에가 약간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이 위에가 이렇게 또 덩어리가 커요. 자, 그러면 저 대륙이 무슨 대륙을 얘기하는 줄 아니 이게? 여기가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이게. 자, 실제로 북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는 떨어진 게 아니라 약간 연결돼 있어. 여기가 이제 중앙아메리카라고 부르는 뭐 코스타리카 그런 나라야 지금. 그 다음에 너네 쌤 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요 새끼는 정말 많이 나오는 그림이니까 얘는 좀 추가로 기억합시다. 얘 남아메리카 대륙 이 새끼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요 새끼가 지금 내가 그린 것처럼 요런 모양을 생겼단 말이야. 약간 이게 부채꼴 모양을 생겨요 이게. 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뾰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르는 부채꼴 모양을 생겨요. 얘가 이제 남아메리카 대륙이니까 잘 기억합시다. 자, 이거 혹시 내가 다른 거 오늘 나눠주는 주간지에 있는지 볼게 한번. 지금 전체 지구본에 그림은 없는데 잠깐만. 자, 여기 1번 문제인데 여기도 봐봐 한번. 자, 지금 이게 오늘 줄 주간지인데 지금 보면은 이 그림지 이 그림 여기 요 새끼가 요렇게 부채꼴 모양을 생겼잖아요. 요게 남아메리카 대륙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남아메리카 대륙은 요 위로 C라고 하는 요 지역 요렇게 연결이 좀 되어 있고 이 위에가 이제 북아메리카 대륙이야. 우리가 아는 미국 대륙이라는 거지. 또 있나 봅시다. 그림 모형이. 지구과학을 너네가 선택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니까 지구과학은 전 세계 지도에 대한 그림은 좀 알고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없네 여기도. 그냥 책을 보는 게 낫겠다. 잠깐만 있어봐. 자, 이런 것들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비슷한 유형이 출제가 좀 많이 되기 때문에 너네도 그냥 암기하는 게 되게 좋아요. 자, 여기도 보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봅시다. 여기 항상 지구본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지금 여기가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니까 이런 그림으로 나오면 너네가 찾기 쉬울 거야. 여기가 이제 아시아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시아의 바로 옆에 연결된 큰 대륙 여기가 어디야? 여기 아프리카다. 여기가 아시아의 아프리카 위에 유럽 있댔지? 요거잖아. 유럽 있고 아프리카 있고 여기.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부채꼴 모양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요게 남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보시면 남아메리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미국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캐나다고 여기 미국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이제 중앙아메리카라고 하고 여기에 남아메리카 있고 지구과학 원 수준의 문제에서는 이 새끼가 존나 많이 나와요. 이게 남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랑 뭐 중앙아메리카, 아프리카 잘 안 나와. 거의 남아메리카야. 문제 유형이. 그래서 이 남아메리카는 어떻게 생겨 먹었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꼭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게 문제 풀 때 팁이 됩니다, 이게. 자, 우리 다시 주간지 문제로 볼게. 자, 12번 문제 다시 보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림을 좀 잘 확인해도 문제 풀 때 충분한 힌트가 된다고. 요 그림.
요 새끼가 이제 남아메리카 대륙이구나. 이렇게 보면 얘 위에가 이제 북아메리카잖아. 그러면 지금 얘가 뭐겠냐? 남아메리카보다도 아래에 있는 거야. 남아메리카보다도 아래에 있는 대륙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극입니다, 이건. 지금 이 그림이 남극을 바라보는 모양을 가운데로 주고 설정한 그림이 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푸는 방법이고, 지도를 알면. 이제 너네 고3 되면은 이렇게 지도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근데 지도를 모르겠어, 내가. 그럼 지도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는 게 또 이제 두 번째 팁이 되냐면은, 요 대륙을 니은 방향인지 기역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뱅글뱅글 뭔가 바닷물이 돈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뱅글뱅글 돌 수 있는 바닷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극 순환류밖에 없어. 이게 직선으로 우리가 보여지지만 지구본이 둥근 모양이 되기 때문에 계속 뱅글뱅글 돕니다, 이게. 자, 그럼 이걸 방향을 본다면 무조건 내가 남극 순환해류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의 흐름이랬다? 근데 얘가 지구본을 원형으로 보면은 서에서 동으로 직선으로 가는 것처럼 직선으로 보는 거 말고 원형으로 본다면 요렇게 도는 거지, 이게. 봐봐. 일로 가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지구본 모양을 만들어 봐. 그럼 요렇게 계속 서에서 동으로 요렇게 계속 도는 거니까 이걸 남극 주변에서 올리게 되면 요렇게 된다니까, 이게. 볼 때 요렇게 보면. 그래서 이건 그냥 이제 외웁시다. 남극 방향에서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 됩니다. 시계 방향. 요렇게 도니까. 그래서 시계 방향의 설정이 기역이죠, 지금. 니은은 이제 반시계 방향을 얘기한 거고, 기역이 시계 방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남극 주변 해수는 시계 방향인 기역으로 흐른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이거. 점선으로 동그랗게 준 게 침강해역이래. 그럼 동그란 위치를 보니까 여기 B라고 하는 위치와 여기 A라고 하는 위치가 있죠? 여기도 있고. 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의 위쪽이네. 그럼 북아메리카 위쪽에 내가 여기에 있는 나라가 북유럽이랬죠. 여기가 이제 아이슬란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북반구니까 북반구의 가장 대표적인 침강해역, 노르웨이 레브라도해, 거기를 준 거고, 여기는 남극 주변에 웨델해를 준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표층순환, 심층순환이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럼 기억 봅시다. 기억 보기. A 해역에서 해수의 침강이 강해지면 심층순환이 강해진다. A 해역인지 B 해역인지 중요할 거 없어.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침강이 강해진다. 이 얘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해수가 커진 거니까 당연히 아래로 많이 내려갔으면 밀어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심층순환이 빨라진댔어. 물론 심층순환이 엄청나게 느리지만 그 속도가 원래보다 침강이 활발해지면 원래보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럼 당연히 용순도 활발해져가지고 표층순환도 활발해진댔죠. 같이 활발이야. 다 비례야. 그래서 기억보기 심층순환 당연히 강해지고, 이거 보기를 바꿔서 표층순환이 강해진다. 이래도 맞는 보기야. 심층순환, 표층순환은 같이 강해져요. 네 보기 봅시다. B 해역에서 침강한 해수는 북대서양 심층수를 형성한다. 자, B 해역이 어디라 그랬냐? 남극 주변의 웨델해입니다. 웨델해에서 침강된 건 가장 깊은 남극 저충수를 이룬다라고 했죠. 네, 니은보기 틀렸고, 디귿. 남극 주변 표층해수의 방향, 아까 얘기한 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기역 방향으로 갑니다. 답이 기역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넘겨서 그 다음 질문 문제가 22번이에요. 22번을 합시다.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누구는 안 해. 끝까지 안 해. 자, 20번 봐봐. 자, 일단 가와 나가 태평양 적도 해역에서 평면 수온 분포 이런 거 보자마자 인도네시아 이런 거 안 줘도 여기라니까, 여기. 우리들이 지구과학 1에서 배우는 해역은 딱 페루 연안에 있는 동태평양과 인도네시아, 바로 호주 위에 있다. 인도네시아와 호주 주역을 보는 서태평양 해역밖에 안 줘요. 이걸로만 보는 거야. 자, 근데 너네 이걸 잘 확인을 잘해야 돼. 문제마다 이게 요 숫자 있죠? 요 숫자가 기압 편차 또는 수온 편차 아무거나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압을 줄 때도 있고 수온을 줄 때도 있고 해수면의 높이 편차를 줄 때도 있어요. 다 달라, 문제 유형이. 근데 지금은 수온이야. 그럼 다른 거 보지 마. 원래보다 동쪽이 5도만큼 높다는 거예요.
아, 쌤, 뭐 편차가 뭐에서 뭘 빼는 건데요? 필요 없어. 무조건 편차는 관측된 값에서 평년값을 빼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문제든 이거야. 평년값에서 관측값 안 빼. 관찰된 값에서 평년값을 뺀다. 수온 나오면 그냥 평년값을 20으로 두라니까 그냥. 그럼 관찰된 게 이게 얼마가 나와야 빼서 5도 되겠냐고. 관찰된 게 25 되고 있지. 그래야 빼야 5도가 되니까. 결국은 원래보다 동태평양 쪽이 온도가 높다 이거지. 원래보다 온도가 높으면 엘니뇨가 발달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내가 동쪽만 그렇다고 한 게 아니라 여기 전체적으로 봐야 된댔어. 원래보다 마이너스예요. 그럼 마이너스 2.5가 되려면 17.5도가 현재 값이 되고 그게 평년값에서 빼면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그럼 얘가 라니냐가 발달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한번 기억 봅시다. 엘니뇨가 발달한 시기가 가이다. 맞아요. 니은 보기 무역풍의 세기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약하다. 엘니뇨의 발달 원인은 무역풍 약화입니다. 얘는 무역풍이 약하고 얘가 강한 거예요. 니은 보기 맞아요. 가시기가 야시기보다 약하다. 디귿 보기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연안 용승은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약하대. 엘니뇨 발달하면 따뜻한 해수가 동쪽에 많기 때문에 용승이 안 된댔잖아. 그래서 엘니뇨 발달하면 용승이 동쪽 연안에 안 됩니다. 디귿 보기도 맞아요. 답이 다 맞다. 자,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25번 문제다. 질문 문제. 자, 25번. 자, 똑같아요, 이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분이에요. 야, 이런 문제 나오면 제발 태평양 적도면 여기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네모 박스 절대 안 바꿔. 그냥 여기야, 이거. 그럼 무조건 여기가 동태평양 연안이고 여기가 서태평양 연안이구나. 그냥 보는 거야, 네모 박스를. 자, 근데 자, 아까 문제랑 다르죠? 관측에서 평년값 뺀 건 똑같은데 기압입니다. 기압. 아까는 온도였잖아. 지금은 기압이에요. 야, 그러면은 여기가 동태평양 연안이 원래보다 마이너스다. 항상 평년값을 20으로 잡으세요. 수온이잖아요, 쌤. 아, 필요 없어. 난 관찰된 게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은 관찰된 게 18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끝이야. 원래보다 낮다는 겁니다, 지금이. 뭐가? 기압이. 그럼 원래보다 기압이 낮으니까 저기압이라는 거야, 고기압이라는 거야, 여기가? 저기압이지. 원래보다 기압이 낮다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 1000몇 헥토파스칼, 그딴 다 필요 없다니까? 그냥 관찰된 게 20이에요, 그냥. 아니, 평년값이 20. 그럼 관찰된 게 얼마냐를 이걸로 추리하면 됩니다. 그럼 이쪽이 저기압이 되니까, 근데 저기압이면 비가 더 많이 오는 거야? 적게 오는 거야? 비가 많이 오죠, 저기압이면. 그럼 원래보다 비가 많이 온다. 엘니뇨야, 라니냐야? 엘니뇨지. 엘니뇨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동쪽 연안에 따뜻한 해수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져서 상승기류 많이 발달해서 기압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강수량이 높습니다. 자, 그럼 기억 봅시다, 그냥.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높아진대. 자, A 시기는 엘니뇨 시기예요.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하게 불었기 때문에 서태평양 연안의 해수의 높이는 낮아지죠. 그러니까 원래보다 요게 평상시다. 평상시는 무역풍이 어느 정도 불어주기 때문에 서쪽이 해수면의 높이가 높고 동쪽이 낮아요. 근데 원래보다 엘니뇨가 발달하면 무역풍이 약하게 불었기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 편차가 거의 없어진댔지. 그래서 동쪽 연안은 해수면이 높아지고 서쪽 연안은 해수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니은 보기 동쪽에 수온 약층의 깊이가 깊어진대. 수온 약층은 표층 해수의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자, 평상시를 본다면은 일로 많이 표층 해수를 가지고 갔으면 서쪽이 두껍고요. 동쪽이 얇습니다. 근데 엘니뇨가 발달하면 많이 못 가져가잖아. 많이 못 가져가니까 동쪽보다 서쪽이 얇아지고 원래보다 동쪽은 두꺼워집니다. 원래보다 두꺼워져요. 그럼 수온 약층은 표층 해수 바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온 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원래는 이쯤이었으면 현재는 이쯤, 즉 원래보다 내려가지. 그래서 엘니뇨가 발달하면 동태평양 쪽의 수온 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 맞아요. 동태평양에서 수온 약층의 깊이가 깊어진다. 맞고. 디귿 보기 서태평양에 강수량이 늘어서 홍수가 발생한데 서쪽은 원래보다 표층 해수의 양이 줄어요. 그럼 결국은 여기는 강수량이 별로 없어지지. 그래서 홍수가 아니라 가뭄이 옵니다. 엘니뇨 발달할 때 이쪽이 홍수야, 이쪽이 가뭄이에요. 답은 니은만 맞다. 넘겨봅시다. 28번. 자, 이제 드디어 지구 기후변화의 천문학적 요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 내가 저번 시간에 수업을 했는데 개념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일단 지구의 기온이 변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구 내적인 요인과 지구 외적인 요인이 있어요. 자, 얘네들이 다 지구 외적 요인이라 그랬고, 외적 요인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거야. 첫 번째 뭐 있냐? 세차운동. 세차운동은 주기가 몇 년이었어? 또 까먹었지. 주기는 26,000년이에요. 자, 주기라는 게 뭐냐? 여기서 한 번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이 26,000년이야. 그럼 너네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여기까지 갔을 때 또는 여기까지 갔을 때를 준다니까? 그래서 여기 절반 가니까 몇 년 걸려야 돼? 13,000년이죠. 항상 요걸 줄. 그럼 13,000년 전을 줄 때도 있고 13,000년 후를 줄 때도 있어요. 자, 다시 요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세차운동은 자전축의 경사도가 변하는 거랑 이건 관계가 없어요. 세차운동은 자전축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에요. 자전축 자체가. 세차운동을 26,000년이 주기고 자전축이 바뀌게 될 때가 정확하게 13,000년이 지나면 원래보다 완전히 반대로 전축이 갑니다. 그럼 당연히 계절도 반대가 돼요. 현재 북반구가 근일점일 때가 여름이었어, 겨울이었어? 현재 북반구가 근일점일 때 겨울일 거야. 항상 이 문제 풀 때는 이걸 먼저 그리고 시작해야 돼. 여기가 태양이 있을 때 태양과 가장 가까울 때가 여기를 근일점이라고 해요. 내가 현재 상태를 왜 오랬지? 현재는 자전축이 욜로 기울었다 그랬냐? 욜로 기울었다 그랬냐? 첫 번째 거야? 두 번째 거야? 이것들이 외워야 돼. 현재는 북반구 기준이 겨울이라고. 가까웠을 때가. 그럼 겨울이려면 자전축이 왼쪽으로 기울어야죠. 왼쪽으로 기울어야지만 적도면이 이렇게 될 거 아닌가.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남반구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는 겨울이 됩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자전축이 바뀐다는 거잖아. 다른 조건은 다 그대로 할 때 13,000년 후다. 자, 요렇게 되면 당연히 세차 운동을 절반만 해야 되니까 여기서 반대로 넘어간다고, 자전축이. 그럼 여기서는 적도 그리면 요렇게 되니까 이제 북반구가 여름이 됩니다. 그럼 북반구가 여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교차가 어떻게 되겠냐? 자, 원래는 북반구가 겨울이긴 겨울인데 태양과 가까웠단 말이야. 그럼 겨울인데도 태양과 가까우니까 그나마 조금 따뜻한 겨울이에요. 근데 이제 북반구 기준에서 여름으로 바뀌어. 계절이 여름으로 바뀌었는데 문제가 여름인데 불구하고 태양과의 거리도 가깝습니다. 그러면 더 뜨거운 여름이 된다는 거야. 뜨거운 여름이 되면 원래 여름보다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겨울철의 온도는 더 낮아져서 연교차가 커집니다. 요거 기억을 잘해야 돼요. 이거 세차운동 요거랑 같이 섞어서 낸다고. 자, 두 번째가 이제 요 문제죠. 자전축 경사도 변화. 자, 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저희 이 못 풀겠어요, 이거. 자, 외워. 이해 안 되는
빠가요로들 외워. 자전축 경사가 현재 몇 도라고? 이건 외워야 돼. 모든 애들 현재 23.5예요. 근데 자전축의 경사도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만 변할 수 있다고? 21.5도에서 24.5도까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하나 이상은 안 돼요. 그럼 어쨌든 간에 현재 기준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자전축 경사도가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뭐라고 외웠냐? 자,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재보다 자전축의 경사도가 커지면 무조건 커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뭔 뜻이냐면은 자전축의 경사도가 커지면 연교차가 커진다라고 꼭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자전축의 경사도가 커지면은 연교차가 커져. 대신 이렇게 외워야 된다. 연교차가 커진다. 요 의미가 뭐냐? 원래 여름철의 온도는 더 높아지고, 원래보다 더 높아지고, 겨울철의 원래 온도보다는 더 낮아져야지. 그래야 원래보다 연교차가 커지는 개념이라니까. 이건 이해되지? 연교차가 커진다는 거는 여름철 온도가 더 높아지고 겨울철 온도는 더 낮아져야 돼.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이제 남중고도를 물어볼 거라고. 남중고도는 여름철 남중고도와 겨울철 남중고도를 따로따로 비교해야 돼. 지금 경사도가 커져서 연교차가 커지면 여름철 남중고도가 커진다고 할 거야? 겨울철 남중고도가 커진다고 할 거야? 자, 이것만 외워. 남중고도가 커지면 무조건 온도 높아집니다. 다시, 남중고도가 커지면 무조건 온도 높아져. 겨울은 더 낮아져야 돼, 온도가. 연교차 커진다는 정의가. 여름은 온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그러면 남중고도가 여름철은 커지지만 겨울철은 낮아져야 돼요. 이렇게 꼭 외웁시다. 단 자전축 경사도 변화는 아주 땡큐한 게 북반구든 남반구든 같이 갑니다. 자전축의 경사도가 커지면 연교차가 커지는데 이 연교차는 남반구 연교차도 커지고 북반구 연교차도 커집니다. 같이 가요. 같이. 잘 이해하세요. 이렇게만 외우면 돼. 자, 근데 지금 현재보다 이건 커졌을 때잖아. 그럼 요거 해볼까? 지금 현재보다 작아졌대. 현재가 23.5도인데 자전축의 경사도가 21.5도가 됐대. 그럼 원래보단 작아로 바뀌어야죠. 원래보다 작아 이렇게 바뀌어. 요 작아졌다는 게 23.5에서 21.5도. 경사도가 작아졌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네가 문제에서 제일 쉽게 내면은 연교차 어떻게 되냐? 그거 주면 존나 쉬운 거야. 근데 이제 남중고도를 준다니까? 자, 다시. 원래보다 연교차가 작아지려면 여름철 온도는 낮아지고요. 겨울철 온도는 높아져야 연교차가 제일 작아지는 거야. 응? 그럼 요 작아졌다는 뜻은 여름철의 남중고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라니까? 그럼 반대로 겨울철 남중고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아의 남중고도는 무조건 여름철 남중고도를 내가 외우라는 겁니다. 작아는 여름철 남중고도만 얘기하는 거야. 겨울은 반대입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면 굉장히 편해질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북반구의 연교차나 남반구의 연교차나 똑같게 커지냐 작아지냐 똑같이 풀면 돼요.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한번. 지금 가는 23.5도고 나는 21.5도네. 그럼 얘는 자전축이 얘보다는 크고 얘가 작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큰 거가 지래. 이게 커야 된대, 얘가. 그럼 봐봐. 자전축의 경사도가 결국 작아졌다는 거야. 자전축의 경사도가 작아지면 작아. 다시. 경사도가 작아지면 연교차가 작아질 거고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커져야죠.
오케이? 그래서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더 큰 값 갖는 거는 자전축의 경사도가 작아졌으니까 여름철 남중고도가 낮아질 거고 그에 따라서 겨울철 남중고도는 커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때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더 큰 값 갖는 것을 보게 해서 고르래. 기억 우리나라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잠깐만 이거 답 몇 번이야 이거? 몇 번이야 이거? 문제가 28번이죠?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큰 거. 기억 보기 맞는데? 우리나라 태양의 겨울철 남중고도가 커진다. 내 답을 잘못 적혀있나? 답이 이거 몇 번이야 이거? 28번에 답 몇 번 나왔어 이거? 1번이야? 내가 답을 잘못 적혀있네. 미안. 맞아. 다시 볼게. 자전축의 경사도가 작아졌을 때는 연교차가 작아지니까 여름철 남중고도 낮아지면 겨울철 남중고도는 높아진다. 이게 우리나라든 호주든 똑같다고요. 북반구든 남반구든 다 똑같습니다. 니은 보기 봅시다. 남반구, 그러니까 나오잖아. 남반구 중위도 지역의 여름철 기온. 연교차가 작아졌다는 거는 여름의 기온은 낮아져야 돼. 북반구든 남반구든. 그래서 여름철의 평균 기온은 낮아지기 때문에 큰 값 찾으라 그러면 틀린 겁니다. 디귿 보기. 연간 지구 전체 입사. 자, 잘 봐 이거. 너네 1번, 2번은 했고요. 지구의 기온이 변하는 거. 3번이 뭐였냐? 3번이 공전궤도 20률 변화죠? 공전궤도 20률은 원래가 지금 상태 찌그러진 정도 면이 20률인데 더 완전 찌그러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궤도로 거의 바뀔 수도 있댔지. 자, 이렇게 외워. 이거에서만 디귿 보기를 논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지구 전체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이거랑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왜냐면 디귿 보기를 논하려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간격이 바뀌어야 돼요. 지구 전체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달라져야지만 디귿 보기가 달라집니다. 다시 3번을 제외하면 얘랑 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디귿 보기. 그렇기 때문에 자전축이 바뀌었다고 해도 전체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같다가 됩니다. 디귿 보기 그냥 틀려요. 답이 기억만 맞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그 옆에 문제다. 30번 문제. 자, 얘도 똑같죠? 자, 그대로 푼다. 자, 지금은 경사각이 21.5에서 23.5로 증가했대. 그러니까 21.5에서 23.5가 됐으면 경사각이 커졌구나. 이 상황에서 푸는 거죠. 봅시다. 기억보기. 북반구의 기온의 연교차 작아진다. 연교차 커집니다. 기억보기 틀려요. 니은 보기. 남반구의 겨울철 평균기온 하강. 자, 연교차 커진다는 개념은 여름철 기온은 상승, 겨울철 기온은 하강이에요. 그래서 니은 보기 맞습니다. 항상 남반구, 북반구 똑같이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디귿 보기. 북반구에서 여름철 남중고도 상승. 그지? 연교차가 높아지려면 여름철 남중고도 높아짐, 겨울철 남중고도 낮아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니은, 디귿 답 5번이에요. 자, 질문 문제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근데 내가 요거 하나만 더 할게. 이제 너네 제일 짜증나는 문제 유형이 물론 뭐 혼합 유형이지만 일반적으로 혼합 유형도 그렇게 뭐 엄청나게 어렵진 않아요. 개념 알면. 자, 요걸 이제 얘 절반치 쳤을 때를 준다고. 6500년 전 또는 후 얘를 줍니다. 자, 이거 푸는 팁을 줄 테니까 잘 봐야 돼. 현재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을 때 요렇게 자전축이 형성된댔죠? 요렇게. 그래서 북반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안 들어오고요. 제일 멀 때가 북반구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때가 북반구는 겨울, 요때가 북반구가 여름이 된다라고 했을 거야. 자, 여기서부터 잘 봐요. 자, 먼저 잘 봐야 돼. 지금 승주야, 지금 졸 때가 아니야. 죽여버리지.
후를 봅니다. 후. 자, 6,500년이 지나면 자전축이 지금 이렇게 서 있어. 근데 내가 저번에 얘기했다. 이렇게 자전축이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어. 너네 자전축이 시계 방향으로 간댔어? 반시계 방향으로 간댔어? 내 외우라고 했어. 뭐라고 외웠어? 세시 외우랬잖아. 뻐꾸기처럼. 세차 운동은 시계 방향으로 자전축이 갑니다. 그럼 요 자전축에서 시계 방향이니까 요 방향으로 가야죠. 그럼 이렇게 서 있는 게 태양이 여기 있고요.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있다가 요렇게 바뀐 게 지금 6,500년이 지났을 때야. 그럼 요때 지구의 계절은 무슨 계절일까? 근데 저번에 얘기했지. 봄 아니면 가을이랬어. 그럼 봄이야, 가을이야. 내가 저번에 이걸 뭐 여기 돌려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자, 이제 팁만 줄게. 푸는 팁만. 잘 봐. 현재보다 6,500년이 지났을 때마다 플러스 1 계절 해주시면 돼요. 이게 문제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6,500년 전 아니면 13,000년 전 뭐 이럴 수도 있지. 야, 그럼 봐봐. 예를 들어줄게. 현재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봅시다. 지금이 자, 지구가 1000년이 되었을 때 뭐 어느 시점을 X 시점이라고 볼게. 그럼 X 시점부터 6,500년씩을 더해 봅시다. 6,500년을 더하면 7,500년이 되겠지. 여기서 또 6,500년을 더하면은 14,000년이 되겠죠? 그지? 자, 여기서 또 6,500년 더하니까 25,000년. 요렇게 될 거고, 여기서 또 6,500년 더하니까 27,000년. 자, 요렇게 될 거잖아. 자,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보는 거야.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생각해봐. 몇 년이 지났니? 13,000년 지났죠? 13,000년 지나면 요 자전축에서 요 자전축으로 바뀌어요. 아니면 뭐 여기에 있던 게 여기까지 오든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럼 계절은 당연히 우리나라 기준에서 뭐 여기가 겨울이었다면은 반대가 되면 여름이 되는 거야. 겨울에서 여름이 되든 여름에서 겨울이 되든 요게 플러스 2 계절이 되죠. 얘네 고3들한테 수능 보기 전에 꼭 설명해 주는 거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플러스 2 계절이라고. 왜? 항상 13,000년이라는 게 지나게 되면은 2 계절씩 플러스하면 돼. 그럼 6,500년이 지날 때마다 플러스 1계절, 플러스 1계절, 플러스 1계절, 플러스 1계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지금 X 시점이 1000년 된 시점인데 요 시점을 가을이다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요 시점이 플러스 1계절, 가을 다음 계절을 물어보는 거예요. 겨울이 됩니다. 겨울 다음 계절 봄철이 돼요. 봄 다음 여름, 다시 가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점을 1로 줄 수도 있는 거겠지 뭐. 요걸 Y시점이라 할 때 13,000년 전은 계절이 뭐냐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전이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이너스 1계절을 하면 돼요. 6,500년마다 마이너스 1계절, 마이너스 1계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계절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너네가 문제 풀 때 제일 짜증나게 나오는 문제고, 가끔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플러스 3계절 또는 마이너스 3계절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봄철이, 가을철이면은 플러스 3계절 하니까 무슨 계절이 될까? 여름철이 되겠죠. 플러스 4계절이면은 다시 가을 되잖아. 그럼 가을 바로 전 거니까 여름이 되는구나. 요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이게 이쪽 파트에서 제일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어렵다기보다는 해석하는 게 좀 짜증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많이 풀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쉽더라고. 6,500년 지났을 때마다 플러스 1계절, 6,500년 전으로 갈 때마다 마이너스 1계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질문 문제는 다 풀었고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지 해석을 내가 안 했던 문제가 지구의 복사 평형, 그거랑 그 다음에
지구 열수지 문제랑 그 다음에 내가 설명 안 했던 게 그 뭐냐? 아이씨, 기억이 안 나냐? 지구 기후가 변할 때 여러 가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거만 내가 개념 설명 다시 한번 할 테니까 그거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열수지는 내가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할 거니까 지구 기후 변화의 확인 방법에 대해서 봅시다. 자, 얘도 이제 통합과학 때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맞아 저런 거 했었다. 기억이 나는 게 되게 좋은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잘 받아 적어라. 자, 지구가 지금도 봐봐. 언제는 뭐 추워졌다가 언제는 따뜻해졌다가 추운 겨울 됐다가 여름철도 뭐 온도가 더 높아졌다가 왔다 갔다 한다며. 이러면은 지구의 기온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한 거다고. 그럼 지구의 기온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예전의 기온이 진짜로 높았냐 낮았냐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무의 나이테 조사입니다. 두 번째 빙하 코어 분석하죠. 마지막이 화성 연구합니다. 자, 얘네들은 장단이 뚜렷합니다. 이게 장점도 굉장히 있는 방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존재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일단은 연구를 세 가지로 하는데 세 가지로 연구를 다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테 조사. 자, 어떻게 연구하는지 먼저 얘기해 줄게. 나이테 조사의 방법은 말 그대로요. 나이테의 간격을 보겠다는 거야. 왜 나무의 나이테가 1년에 한 번씩 자라는 건 알잖아. A라는 나무는 이런 식으로 나이테의 간격을 갖고 있었대. 근데 B라는 나무를 봤더니 나무의 나이테가 이렇게 생겼대. 자, 이걸 토대로 우리가 A와 B의 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냐? 나무의 나이테에 간격의 차이가 있다라고 직관적으로 보이죠. 그럼 A의 나무의 나이테보다 B의 나무의 나이테의 간격이 넓습니다. 자, 나무의 나이테가 결국은 인간으로 치면 뭐냐면 살찌는 거예요. 이게 살찌는 거야. 자, 그럼 우리도 밥을 많이 처먹으면 돼지가 되고 밥을 별로 안 먹으면 말라깽이가 되겠지. 얘도 똑같아. 밥을 많이 먹으면 돼지가 됩니다. 이게 돼지예요. 얘는 밥을 많이 못 먹은 상태야. 그럼 나무는 밥을 뭘로 먹냐? 또 이렇게 물어보잖아. 나무는 밥을 어떻게 먹냐? 그러면 뿌리로야. 뿌리는 물 흡수하는 거야. 밥 안 먹어. 나무가 밥 먹는 유일한 행동은 광합성밖에 없어요. 자, 이건 이해를 해봐. 여름철에, 지금 여름이잖아. 나무의 나뭇잎이 엄청 무성해. 광합성을 나뭇잎에서 하니까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가을철이 되면 온도가 좀 내려가잖아.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나무가 단풍이 듭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은 단풍진 나뭇잎을 다 떨궈버려요. 다 버려버려요. 그럼 나무가 겨울철이 되면은 앙상한 나뭇가지밖에 없어. 자, 여기서부터 봐봐. 겨울철이 되면 나무는 나뭇잎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상록수 같은 거 나뭇잎이 있지만 그 제외. 그냥 일반적인 나무. 아예 나뭇잎을 다 떨어뜨려. 그럼 광합성을 겨울에 해 못해? 못해요. 그럼 나무가 어떻게 살아? 여름철에 열심히 광합성한 거 저장한 걸로 삽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겨울이 끝나고 봄철이 될 때 나무가 나뭇잎을 조금씩 이렇게 되잖아. 그때부터 광합성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여름이 되면 나뭇잎을 겁나 키워가지고 광합성을 겁나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을 많이 해가지고 남는 영양분을 나무의 몸통에 저장하는 거예요. 즉, 나무의 원래 기둥이 이만했으면 다음 연도에 나무가 한 방에 살을 팍 찌는 거예요. 여름철에. 그리고 겨울은 그대로다. 그 다음 또 다음 연도 여름에 팍 살쪄. 즉, 이 라인이 원래 나무의 기둥 라인이에요. 그 기둥이 흔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중에 이때가 나무의 나이테 간격이 넓기 때문에 나무가 광합성을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 광합성을 더 많이 했다는 B의 개념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광합성의 재료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자, 광합성 하려면은 물이 필요하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죠. 자, 근데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이니까 이산화탄소는 많을 수 없어요. 지금이야 진짜 인간 개놈의 새끼들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거지. 예전부터 본다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는 그대로다. 그럼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으려면은 물이 많아야 돼. 즉, 이 지역은 강수량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된 겁니다. 비가 좀 많이 온 거예요. 비가 많이 와야 나무가 살기 좋아. 두 번째, 햇빛이 그럼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햇빛도 당연히 뭐 지구의 자전축 경사 이런 거 있겠지만 그건 몇만 년 만에 한 번씩 되는 거야. 즉, 햇빛도 똑같이 들어와요. 그러면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내가 방금 얘기했지. 겨울철이 될 때는 나뭇잎을 다 버려버린단 말이야. 즉, 온도가 따뜻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은 나뭇잎을 버리지 않고 광합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넓어. 많아. 그럼 광합성을 좀이라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외워야 돼. 나무의 나이테의 간격이 넓다는 건 그 당시 환경이 굉장히 따뜻하고 강수량이 풍족했기 때문에 나무가 살기 좋았다. 즉, 과거의 기온이 따뜻했구나. 과거의 기온이 좀 추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과거의 기후 변화를.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요. 한계점이 있어. 조사할 수 있는 시간 또는 뭐 조사할 수 있는 시기가 현재로부터 수천 년 전까지만 확인이 됩니다. 아니 선생님, 그 예전에도 나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나무 있었지. 아, 그럼 그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되겠죠. 이게 나무가 살아가지고 중생대부터 지금까지 산 나무가 있어? 그럼 공룡이 살았을 때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보존이 된 거네. 미친 겁니다, 이거. 근데 그냥 우리나라 저기 지방 같은 데 여행 가봐. 그럼 진짜 엄청나게 큰 고목나무 같은 거 있거든? 그 엄청나게 큰 고목나무가 진짜 존나 커. 마을을 막 덮고 있어. 우리나라에 있어, 그거. 근데 저기 어디야? 전라도 작년에 여행 갔을 때 보니까 나무가 진짜 존나 커. 야, 이거 나무 존나 크네. 보니까 여기 앞에 현판이 한 개 걸려있어. 국보야. 이 씨발 나무가 국보야. 그리고 보니까 몇 년 됐냐 보니까 이 나무가 조선시대부터 지금 600년 동안 산 나무래. 그래서 국보야. 그럼 봐봐. 존나게 오래 살아야 1000년 살아요. 그 이전의 나무의 나이테가 2000년 전 건지 5000년 전 건지 1억 년 전 건지 나무는 몰라요, 그건.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 조사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수천 년 전의 환경까지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좀 한계점입니다. 자, 두 번째 빙하 코어 분석합시다. 자, 빙하 코어는 빙하가 뭐 바다에도 있고 육지에도 있긴 한데 바다에 빙하가 이렇게 있대. 뭐 니들도 한 번쯤 들어봤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 자, 실제로 바다 위에 올라와 있는 빙하의 크기가 전체 빙하 크기의 약 10에서 20%만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밑에 잠겨 있어요. 자, 근데 코어라는 거는 기둥입니다. 기둥. 그래서 빙하의 기둥을 이렇게 뚫어보는 거예요. 실제 기둥의 크기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그러면 과학자들은 알아. 이 빙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어진 빙하구나. 이걸 봐서 이 구멍을 이렇게 뚫었더니 뭘 볼 거냐면 첫 번째 여기에 공기방울 있어요. 공기방울. 자, 얘를 분석하면은 뭘 알 수 있을까? 다시 얘기해 줄게. 이 빙하가 몇 년 전에 만들어졌는지는 과학자들이 1년에 몇 센치의 빙하가 자라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인지를 알아. 그럼 얘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구나. 근데 그 당시에 있던 공기가 들어오면서 그냥 굳은 겁니다. 즉, 얘를 분석하면 그 당시에 공기들의 대기 조성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공기는 그 당시 대기거든? 그럼 그 당시 대기권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들어있냐? 아니면 뭐 메테인은 얼마나 있냐? 이걸로 그 당시의 기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확인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도 있을 수 있냐면은 요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에 화산재가 포함된대. 야, 그러면은 요 당시에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걸 또 알려주는 거죠. 자, 우리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화산 활동이 있으면 지구의 기온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내려간다고. 화산재가 대기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걸로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건 산소의 동위원소 함량을 봅니다. 자, 항상 동위원소 함량 B는 16산소분의 18산소의 비율을 봅니다. 16산소분의 18산소의 비율. 자, 이건 원리를 좀 얘기해 줄게. 빙하는 일단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랬어. 바다에서 만들어진 수증기가 일단 증발합니다. 이 수증기로서 구름을 만들어요. 그럼 비를 여기서 내리기도 하는데 요 구름이 왔다 갔다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육지 쪽으로 가는데 육지에 갔을 때 이게 더럽게 높은 산이 만들어졌었대. 그럼 이 산에 이 구름이 올라가다가 비를 내리거든. 근데 더럽게 높으면 이 빗물이 다 얼어버립니다. 이 빗물이 얼어서 빙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만년설을 하죠. 그래서 여기 만년설 빙하가 이렇게 생겨. 그러면 점점 사이즈가 커지죠.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커지면 더 이상 중력을 못 견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게 지금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거의 대부분의 빙하가 바다에 있죠. 이런 원리야. 근데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빙하가 저 위에 있다가 내려갈 때 엄청나게 거대하기 때문에 빙하가 내려가면서 산을 깎습니다. 그래서 원래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빙하가 존나 거대한 새끼가 깎으면서 여기 깎아버려요. 여기. 그래서 빙하가 내려가는 요렇게 협곡이 U자 협곡이 나옵니다. 여기는 당연히 다 강이고 이렇게 빙하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생긴 협곡을 피오르드라고 불러요. 저 노르웨이 가면 존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무튼간 이런 걸로도 빙하가 육지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바다로 내려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자, 여기서부터 문제다잉. 지구에는 산소가 16짜리 산소가 거의 대부분으로 있어요. 99%야. 근데 아주 일부지만 18짜리 산소가 있어. 자, 이거 화학에서는 동위원소라 했고 지구과학에서 동위원소 배웠어. 언제? 방사성 동위원소로 반감기 확인했잖아. 자, 어쨌든 간에 이건 질량으로 생각해도 쉽거든. 뭐 질량 수지만 그냥 질량으로 봅시다. 그럼 얘보단 얘가 무겁습니다. 결론. 수증기를 형성하는 산소가 16짜리도 있지만 18짜리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보단 얘가 무거워. 무거우면 증발이 잘 안 됩니다. 원래부터. 무거우니까. 자, 그럼 결론. 지구의 기온이 조금이라도 높잖아? 따뜻해. 그러면 얜 당연히 잘 날아가고 따뜻한 기온이면 얘도 잘 날아갑니다. 따뜻하니까. 자, 결론이 이거야. 지구의 기온이 여기다 할까? 지구의 기온이 높으면 16짜리 산소는 원래부터 증발이 잘 되는데 18짜리의 수증기가 원래보다 증발이 잘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18짜리의 산소가 좀 많이 증발이 됐고 빙하에도 많이 포함이 된 거야. 이게 지금 내려갔어. 여기 있겠죠? 그럼 결론. 원래보다 다른 지역보다 16분의 18의 함량이 크다. 이 뜻은 무엇을 얘기한다? 다른 지역보다 요게 만들어졌을 때 지구의 기온이 높았다. 따뜻했다. 요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따뜻하면 16짜리는 원래부터 증발이 잘 되지만 18짜리의 추가 증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산소의 동위원소의 함량 B가 16분의 18짜리 B가 다른 지역보다 좀 높다. 이렇게 되면 지구의 기온이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이제 얘가 낮다는 건 반대겠죠? 이게 다른 곳보다 낮대. 그러면 18짜리가 증발 자체가 잘 안 된 환경이니까 지구의 기온이 추웠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건 뭐 이 정도만 알면 제일 기본적인 내용 다 아는 거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거야. 빙하에 포함된 16산소분의 18산소의 함량이 높으면 온난한 기후다라고 하잖아. 근데 문제는 꼭 미친놈들이 이걸 내요. 해양 생명체 화석. 얘의 똑같아. 16산소분의 18산소의 또 비율을 줍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봐봐. 18짜리 산소는 절대값이 정해져 있어. 만약에 쉽게 보자. 18짜리가 100개 있대, 100개. 바다에 100개 있어. 근데 따뜻한 기온이면 바다에 100개 있는 것 중에 한 30개 날아갔다 칩시다. 그럼 30개가 날아가 버리면은 바닷속엔 70개밖에 안 남죠. 그러면 빙하에 많이 포함됐다는 거는 바다엔 별로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생물체 화석이 따뜻한 기후다라고 하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잘해. 빙하로 갔어, 18짜리가. 그럼 바다엔 별로 안 남았다는 거야. 즉 빙하 코어에서 18짜리가 크면 해양 생물의 18짜리는 작습니다.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거야. 근데 지구가 춥대. 자, 추우면은 18짜리 증발 자체가 안 되죠. 18짜리가 증발이 안 되면 빙하에도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빙하의 18짜리가 작으면 해양 생물체 18짜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로 간다고. 반대로. 그래서 얘는 다 빙하입니다. 빙하의 16산소분의 18산소의 함량이 낮으면 지구의 기온이 한랭했고, 이 얘기는 해양 생물에서는 16산소분의 18산소의 함량이 크다. 이러면 한랭한 기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정리합시다. 자, 마지막 하나 화석연구하고 끝낼게. 자, 이거 빙하코. 자, 봐봐. 빙하코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의 기온이 높았냐 낮았냐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 이것도 아무리 예전이라고 해봐야 수십만 년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왜냐? 빙하가 1년에 몇 센치 자라는지 안다 그랬잖아.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지금 남아있는 빙하 중에 제일 오래된 빙하라고 해봐야 100만 년이 안 돼요. 제일 오래돼봐야 지금 빙하 중에 100만 년 된 빙하가 없어요. 왜? 빙하도 녹았다가 다시 생겼다가 녹았다가 생겼다가 계속 반복이에요. 그럼 문제. 빙하 코어 분석으로 중생대 빙하기가 없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냐? 확인이 안 되냐? 너네 지질시대 다 배웠잖아. 내가 비밀번호 얘기 실수 안 했어. 비밀번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나누는 비밀번호가 몇이었어? 5, 4, 2, 5, 0, 6 가운데 점을 찍으시면 어기라고 쓴댔죠? 고생대가 여기고 중생대가 여기고 현재까지 신생대입니다. 그럼 신생대는 6천만 년 전이에요. 6천만 년 전. 중생대는 6천만 년보다 더 이전이야. 몇십만 년으로 중생대를 논할 수가 없어요. 응? 그럼 빙하코어 분석으로는요, 쌤, 신생대 끝자락밖에 모르는 거네요. 그렇지. 빙하코어 분석 해봐야 여기에 기후변화밖에 몰라요. 당연히 나이트 조사는 거의 끝자락이야. 그러면 우리 지질시대에서 배웠던 거, 빙하기가 없던 유일한 시대가 언제였어? 중생대입니다. 선캄브리아도 빙하기 있었고 고생대도 있었고 신생대도 있었대. 그럼 그걸 뭐로 확인해? 화석으로밖에 확인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석 연구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우리 지구학 원 수준이 아니에요. 대학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 화석 연구를 하면 수십억 년 전까지 기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십억 년이니까 그냥 10억 년이라 해봐. 10억 년. 야, 10억 년이라고 해도 고생대 이전의 시기까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캄브리아 시대까지.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는 다 화석 연구한 결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쉬었다 하자.